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관광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가는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만 분들이 대신 일본으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오버추어리즘 자체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출국세라든가 입국세, 이곳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요. 인조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이 과잉 관광으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오버투어리즘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것은요, 일본에서는 특히 코로나가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대립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세계에서는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세계적인 면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는 문제입니다. 관광 공해라고도 합니다. 이게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도쿄, 그리고 교토, 오사카, 그리고 또 규슈 쪽에서는 후쿠오카라든가 이런 데서 일본 전체는 아니고 특히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장소에서 역시 현지 주민들하고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그러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잉 관광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조치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예,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대립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에 들어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기타 많은 부분에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면소 관광지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않습니까? 그 입장료를 인상하기도 했고요. 특히 외국 사람들에게만 인상한 것입니다. 내국인들에게는 인상하지 않고요. 또 말하자면 내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일본의 면소를 찾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몇 배, 몇십 배나 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만 여러 가지 시설의 입장료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숙박하는 호텔이라든가 민박이라든가 이런 데의 숙박 요금, 이것을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예상하는 숙박세 수입 400억엔 이 돈은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예, 숙박세라는 것이 계속 이야기가 나와 있고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액수는 다르고요. 그리고 또 숙박업소의 원래의 숙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숙박비에 따라서도 조금씩 세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한 도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이런 데서는 이미 숙박세를 도입했고요. 이 숙박세라는 것은 일단 들어오면 그러한 오버투어리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지자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가 오물 문제라든가 또 잘못돼 가지고 훼손이 되는 그러한 시설의 문제라든가 그거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어디서나 있는 일인데 그런 것을
그 올바르게 처치하고 또 복구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숙박세라는 것은 많이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국세 인상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출국세까지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국할 때 일본 엔으로 2,000엔 정도 외국인들은 출국세를 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2,000엔이라고 하면 2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 돈을 내야 된다. 그래도 일본에 가는가라는 문제인데 그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으로는 또 엔조이기 때문에 2,000엔이라고 해도 사실 다른 통화로 바꾸면 굉장히 싼 가격이 됩니다. 아까 원으로는 2만 원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000원 정도, 계속 또 그게 17,000원, 16,000원 그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계속 또 달러화가 일본 엔화에 비해서 계속 높아지니까요, 가격이.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에 많이 간다라는 이유도 역시 엔조가 역사적인 엔조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도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향하는 곳입니다. 일본 관광을 계획하는 한국인들은 지금 가는 게 나을까요? 조금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그 한국 분들은 지금까지도요, 일본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지난해 2025년도 거의 700만 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2026년도는 그 이상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그 미국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기타 여러 다른 나라에 가는 것 보다는 일본이 안전하고 또 음식 같은 것도 괜찮고 볼거리도 많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좀 있었어요. 한국 국내 여행도 괜찮지만 한국 국내 이상으로 일본은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한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도 되고 뭐 좀 미루고 또 후에 가도 되고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조금 가면요, 또 엔조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을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 관광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국의 특히 지방 도시도 요새는 인구 소멸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지자체가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는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유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각 한국 지자체가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또 사람들이 찾아가도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저는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더 안 간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일본도 저는 안 간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양쪽 다 역사적인 유적도 많고 명소들도 많고 해서요. 그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놀러 간다고 하면 양쪽 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도 숙박세, 출국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아직은 오버추어리즘 같은 현상이 일본보다 덜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쿄, 특히 역사적인 명소인 교토, 오사카는 이거는 진짜 오버추어리즘, 관광객들도 피곤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그런 곳입니다. 아직은 한국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국세라든가 입국세 같은 것을 매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지 않게 되죠. 그런 곳에 일본에 들어갈 때도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엔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한국도 계속 원이 사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버추어리즘이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또 불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한류의 영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을 찾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진 것이 숙박세, 출국세가 만들어진 것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많이 갔죠. 네, 지금도 개인 관광객들은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중국하고 일본의 대립이 다카이치 촌리의 대만 발언 이후에 불거져 가지고요.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관광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개인의 여행자에 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체 관광이라든가 공적인 목적으로 가는 그러한 역시 전반적으로는 그 단체 관광 그리고 중국의 지자체가 주최하는 단체 관광 상당히 공적으로 가는 그러한 일본 여행을 모두 금지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영향이 처음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인으로 가는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 분들이 대신 일본으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그 중국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 내에 그러한 관광 말하자면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버추어리즘 자체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국세라든가 입국세 이것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향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 중국만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 일본에 가는 그러한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여러 가지 시책이 만들어져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선호도가 강하다는 게 사실일까요? 이거는 일본에서는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오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대환영이죠.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 사람들이 오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중에 하나로 보는 시각이 대단히 많고요.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살려고 하는, 특히 일본의 부동산을 많이 매입해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일본 쪽에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하면 한국에서 말하면 연립이거든요. 그 연립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는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로 임대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임대 사업을 할 때 그때까지 입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그냥 내보내거나, 그러니까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진짜 주인이 없어가지고요, 대리인이 임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빨리빨리 뭔가 대책이 세워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이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갑자기 월세, 일본은 다 월세이기 때문에 월세가 갑자기 올라갔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들립니다. 그거 볼 때 주인이 중국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임대주택의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버처리즘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현지 주민들하고 대립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으면 이 문제 자체가 거론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요.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도 오버추어리즘은 아니더라도 여행지에 가서 낙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다 오버추어리즘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또 관광지의 매너 같은 것을 잘 지킨다. 우리가 또 그런 데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오버추어리즘 중 하나가 거의 보통 사람들이 잠을 자야 하는 밤에 외국 사람들이 아주 늦게까지 도드르고 있다. 길가에 나가서 거기서 술을 먹고 그렇게 도드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라든가 그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 눈에 띄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한국인들은 요새 그런 거 한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분들이 일본에서 그런 거 많이 좀 촉발되는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 많이 일본에서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발견된 일본의 독도 고문서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나요? 예, 이것은 일본의 시마네현에요.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관련이 되는 어떤 교수가 서울대학교의 규장각에 있는 자료를 쭉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으로도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1890년대에 고종의 명령으로 당시 러시아 니콜라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돌아가는 길에서 러시아 쪽에서 또 부산 쪽으로 배를 타고 한국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울릉도하고 그러니까 조선의 본토 사이를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기록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현재로 말하면 차관 정도의 사람의 이르기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러시아에서 내려오니까 이쪽이 한반도이고 이쪽에 울릉도였던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울릉도가
이쪽에 그러니까 동쪽에 보인다. 이쪽은 서쪽에는 한반도가 보인다.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 울른도를 마츠시마라고 말했습니다. 소나무 섬이었어요. 근데 일본 이름을 쓰면서 울른도에 대해서 일본 섬 마츠시마가 동쪽에 보인다. 이렇게 차관 정도의 직급의 한국 사람이, 당시는 조선 사람이죠. 1896년이니까 대한제국이 만들기 1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은 조선이었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본의 그런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울른도도 일본 섬이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당시 조선의 고관의 인식으로는 울른도보다 더 동쪽에 있는 그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겠는가라고 해서 독도는 다케시마다, 일본 영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고관인지 모르지만 차관 정도니까 뭐 낮은 자리는 아니겠죠. 네,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울른도를 일본 섬 마츠시마, 당시 일본에서는 울른도를 그 시대에는 마츠시마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식 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르기에 쓴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갖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 그거는 아무리 전부 사람이라고 해도요 잘못은 있는 것이고 그때 4년 후에는요 그 1900년이 되죠. 1900년 고종 황제가 이제 대한제국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친령 제41호를 반포하여서 거기에서 울릉군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확실하게 그 조선의 영토, 그때는 뭐 대한제국이니까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하여서 그 영토 속에 독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종 황제의 확실한 영토 확정이라는 것이 1900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전에 뭔가 약간 그 이상한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는 것은요 그 if를 숨기면서 뭐라고 할까 편집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당시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황제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비밀리에 시마네현 오키섬에 편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국에서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1902년에 울른도의 그 군수가 써요. 1902년에 그것을 위에 올리는 문서였는데 거기에 독도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군 소속 독도가 그렇게 확실하게 썼어요. 우리 군 소속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러 왔습니다. 그것을 위에 올렸어요. 근데 일본의 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중앙정부, 한국중앙정부, 당시는 한국위정부라고 했죠. 거기서 잠정대신이라는 사람, 현재로 말하면 금천이에요. 금천이가 또 답신을 합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라는 설은 그 이르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다. 일본인들이 앞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조사를 하여서 보고를 해라 라고 해서 중앙정부, 한국의 의정부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지 않고 그런 문서가 발견되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 내학계에서는 이러한 사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1900년 이후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1896년 그리고 98년의 문서에는 또 일본인들이 한국 마츠시마라고 쓰고 있어요. 울른도를 한국의 울른도라고 일본의 문서에는 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쪽에도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일본 안에서만 그냥 발표해가지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 정확하게 반박을 내세우는 게 좋습니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긴 한 건가요? 거기는 일본 정부가 그것을 내세운 게 아닙니다. 시마네현이라는 지방 정부가 2005년에 지방 정부의 조례로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조례는 국제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유는 뭔가요? 시마네현이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1905년에 시마네현의 섬으로 독도가 편입되었다. 100년이 지났다. 그게 2005년의 이야기인데 100년 이상 지났는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독도는 완벽하게 한국의 영토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 100년째.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시마네현 사람들은 이렇게 더 말합니다. 시마네현이라는 데가 일본의 역사에 뭔가 공헌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독도를 다시 한번 일본 영토로 만드는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시마네현이라는 데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공헌을 했다라는 것을 남기자. 이런 동기가 또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다케시마의 날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다. 그 정도의 수준이고요. 한국 사람이면 독도이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마 일단 다케시마의 날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일본인들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뭔지 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진짜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2009년에 일본 내에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조금 옛날의 것이지만 그때 여론조사를 했더니 고등학생들에게 했어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그렇게 대답한 고등학생의 숫자는 9%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30%는 한국 영토라고 대답했고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이에요. 나머지는 모른다 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는 독도 홍보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케시마 날에 대해서 인식은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런데 다케시마의 날은 그렇게 다케시마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이거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회부하면 되는데 그냥 단독으로 회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 2012년에 하려고 했어요, 일본이. 근데 안 했어요. 계속 아베 신조 정권 때도 다케시마의 날을 도쿄에서 하자. 국가 행사로 승격시키자. 이렇게 공약에 내세웠어요. 그거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있는 것이다. 못하는 이유가 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 일본인들 중에 이선적인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정부는 말을 못할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독도 문제가 자신들의 생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기예보에 독도는 절대 일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매일 일기예보로 우리는 또 독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도 있죠. 그러니까 독도 다케시마가 일본에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다케시마라는 섬은요, 규슈 남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케시마 문제라는 것은 규슈 남쪽에, 그러니까 우리는 동해에 있는 다케시마 독도인데 그렇지 않고 규슈 남쪽 태평양 쪽에 있는 다케시마 문제라고 알고 있는 일본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일본인들이 게임 업체에 어떤 사람이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 있는 다케시마를 한국의 영토라고 우긴다. 그러니까
그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하자라는 게임을 어이없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다케시마에 대한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우리의 인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독도 갈등 유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거는 지정학적인 관점입니다. 일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봐도 대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섬나라 해안 세력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역사적인 꿈이었고요. 그때 히데요시 때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는 뒤에 미국을 그 등에 업고 결국은 그 해안 세력으로서의 미국하고 일본이 마지막은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을 해방시킨다. 이러한 국가의 그 방향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은 그 러시아하고 싸웠을 때도 1905년 로이르 전쟁 그거 했을 때도 동해에서 동해 해전을 러시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그 러시아 발티크 함대하고 싸운 데가 독도 앞바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 발티크 함대를 완전히 격파시켰는데 그때 독도를 군사기지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때 편입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패전하여서 한국이 해방되었는데 그 이후 독도를 그 한국 영토로 하는 과정에서 일본 쪽에서 미국에 제안을 했어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해달라. 대신 일본이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그 독도를 그 사용해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을 볼 수 있게 독도에 레이더 기지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독도를 보는 일본의 시각은 군사기지입니다. 특히 그 대륙을 보고 있는 군사기지예요. 이게 일본이 그러한 신냉전 시대에 러시아, 중국, 북한 여기하고 한국, 일본, 미국이 동해에서 혹시나 부딪힐 경우는 독도를 기지로 이용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점령하고 대륙으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야망이 있는 걸까요? 그거는 지정학으로 볼 때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한국의 완전한 독립, 그리고 일본 진짜 강한 한반도, 또 남북이 통일이 돼가지고 일본보다 엄청나게 우위에 가버린 한반도가 나와버리면 일본은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섬나라로 고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협력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 혹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경제 제재를 가해가지고 압박을 주기도 하고, 과거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여러 가지 압박을 주면서 이제 역시 일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미국하고도 긴밀한 그러한 연대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본의 외교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문서에는 북한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이고 장기적인 문제는 중국 문제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시각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지정학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기본적으로 한국을 보는 눈은 한류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이 말은 반대의 말로 말하면
군사 전략적으로 라는 말이 지정학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전략적으로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게 일본의 중앙에 특히 강경우파들의 생각입니다. 강경우파가 집권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뿐 아니라 일본인들도 군사적으로 한국을 여전히 점령해야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우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나라가 고립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반도라든가 대륙을 필요하게 됩니다. 일본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국이 유럽 대륙을 필요로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독도 문제라는 것은 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세계에 발신해야 되고요. 독도가 분쟁이라는 말은 일본 말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독도가 일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한국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야 되고 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내용을 끊임없이 세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발신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감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아까 같은 일본이 그러한 문서를 갖다가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역시 독도는 일본 영토였구나 이런 식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은 즉각 반박을 해야 되고 또 연구를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요 일본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한국은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특히 문재인 정권 5년간은 북한 문제가 바빴고 또 윤석열 3년간은 일본에 대해서 양보하는 차원에서 독도 연구는 거의 국가가 나서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연구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곳은 발전이 없어요. 같은 것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래도 아까 같은 새로운 문서를 발견하면서 뭔가 새로운 그 주장이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독도 연구자도 저도 독도 연구자이지만 그 다음 세대가 육성되지 않았습니다. 8년간의 공백이라는 것은 커요.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적절하게 대통령으로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대응으로서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다. 그 정도의 발언을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혹은 외무성이라든가 기타 한국 정부의 대변인을 통해서 반박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에서 맞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정부가 나서서 그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국제법에서 반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그 일본 정부가 나서서 했는데 이쪽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면 국가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것을 노리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 때는 그러한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혹시나 우리는 안 가지만 혹시나 분쟁 지역이 돼가지고 독도가요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혹시나 갈 경우 일본이 그런 것을 내세우는 거죠. 그때 인정했다. 우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도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그러한 군대에 한국군에 교재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게 윤석열 정권 때. 그리고 일본의 순선이 독도 용해라고 한국이 주장하는 12해리에 일본의 순선이 들어갔는데 항의하지 않았다. 일본이. 그때 그랬거든요. 그런 것은 모두 일본이 기재하고 있을 거예요. 대마도는 한국 땅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도 부분하고 대마도 부분은 다른 문제예요. 맞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마도가 신라 시대에 가지는 조선의 영토였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조선 시대가 돼가지고 또 고려 시대 중반기 이후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기 시작돼가지고 이제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요 다른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대마도에 접근하는 것을 일본 정부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서 여기는 한국 영토다 라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라든가 하면 이것은 크림반도 방식으로 대마도는 한국 것이 됩니다. 지금은 영토의 국적을 바꿀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은 일단 무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은 합법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사실 그것을 또 인정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게 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완전한 전쟁 시대로 가는 것이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침략으로 취득한 영토는 무효다.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전쟁이 한다 하더라도 영토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당시에 결정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한반도에 또 미국하고 소련이 들어갔지만 다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다 통치를 맡긴다라는 것이 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마도의 주민들이 우리 이제 한국으로 가자라고 또 합법적인 50% 넘으면 이게 한국 것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는 2014년에 이곳을 러시아가 활용하여서 그렇게 90% 이상의 찬송으로 친러시아계 사람들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크림반도에 투표로 크림반도가 러시아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미국이라든가 반대를 했지만 끝까지 반대를 못해요. 그게 국제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군사적인 침공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대마도에 들어와서 그냥 일본 사람이 돼가지고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에 편입되면 한국이 얻는 이득이 뭘까요? 대마도의 주변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가 있기 때문에 대마도가 혹시 한국 것이 되면 대마도로부터 기본적으로 200해리 그러나 200해리도 일본 가지는 없기 때문에 일본에 또 다른 섬이 있어요. 이끼섬이라는 이끼하고 대마도 사이까지는 한국의 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업적인 부분에서도 이익이 있고요. 그리고 해저 차원 부분에서도 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바다라는 게 그냥 섬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바다까지 200해리가 달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렇게 할 필요성이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만 현재는 무리하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런 것보다
평화적으로 그 대마도를 서로가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 아닌가. 일본 영토로 하면서도 한국인들도 많이 지금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도 거기서 그 많이 살 수 있게 일본 쪽에 여러 가지 현지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독도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한국의 고유 영토다라는 부분. 그러나 영토 문제라는 것은 또 전쟁을 하여서 뺏어버리면 영토는 그 주인이 바뀝니다. 그런 면에서는 독도는 우리 것이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노력이라는 것은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독도는 우리 것이다. 일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라는 시위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국제법적인 역사적인 정확한 논리적인 그러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투입하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토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그러한 책임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했던 정권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일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정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보다 독도를 훨씬 잘 정부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냥 동쪽 끝에 있는 섬 정도로 인식하고 가끔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인식의 차이. 독도적으로 가서 또 일본을 침공할 생각은 없으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일본은 독도를 통해서 옛날에는 울릉도, 그 다음 한반도 다 일본의 침략을 외쳤던 사람들은 독도를 그렇게 작은 섬을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요. 울릉도를 먼저 잡고 그 다음 한반도 전체를 침략하고 만주 그리고 중국이다. 요시다 쇼인이라든가 사토 노부히로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침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책에 썼습니다. 그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거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지금 러시아라든가 그리고 미국도 19세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역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일본이 현재 중국에 대해서 포토레지스트, 이것은 그 반도체 3소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수출을 상당히 늦추고 있거든요.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 특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7일에 대만 발언을 국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굉장히 일본에 반발을 하여서 제재를 많이 가했습니다. 일본 여행 금지라든가 일본에 유학생을 보내는 것도 금지하겠다라든가 또 마지막 카드는 히토류죠. 히토류를 일본에 수출하지 않겠다. 사실상 이러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일본은 거기에 대한 맞불로 이거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를 중국에 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는 7월에 아베 전 총리가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
그러한 수법하고 같습니다. 그때는 반도체 3소재를 아베 전 총리는 한국에 주지 않겠다 이거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모든 것을 국산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단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요.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쓸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 3소재 중 두 개는 중국이 만들 수가 있지만 포토레지스트라는 그 부분은 이것은 그러니까 반도체 위에 회로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러한 포토레지스트 특히 그 중에서도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에서 거의 세계 시야의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이 만들기 전까지는 적어도 5년 이상 걸린다. 이것이 없으면 AI 기술, 특히 AI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인 무기라든가 아주 엄청나게 빨리 날아가는 극초음속 전투기라든가 이거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시야를 일본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한 무기화가 되는 것인데 아베 신조 때의 방법을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또 중국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이 아닌 중국의 편에 섰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4월에 트럼프가 중국으로 간다. 그렇게 하여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한다라는 일단 그 구두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하고 미국은 계속 관세 문제라든가 히토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서로가 조금 물러서서 화해로 가는 제스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그리고 일본의 다카이치에게 양쪽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지난해 이야기인데요. 특히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는 너무 중국하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편을 현재 트럼프는 들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외교의 아마추어가 하는 이야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은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토류 부분에서 미국에서도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일단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제스처일 뿐이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히토류를 지금 일본 안에서 제거를 하여서 제품화하겠다라는 것을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미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냥 일본을 미국이 무시하여서 중국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그러한 시각은 대단히 외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외교에는 기본적으로 특히 트럼프 같은 사람은요. 적도 없고 악은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다 악은으로 쓸 수가 있고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배척할 수도 있고요. 그냥 미국 중심주의 아메리칸 패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일본은 여전히 필요한 패라고 보시나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일본이라고 해도 아직은 소부장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들이 일본에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EUV 포토레지스트 이런 것도 미국이 또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도 계속 미일 동맹 차원에서도 손을 놓칠 수가 없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표면상 제스처상 중국하고
손을 잡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일본이 미국에 계속 맞춰 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배정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일본 측의 이익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인 외교가 아베 전 총리하고 트럼프 이르기의 외교였습니다. 그때는 표면적으로 트럼프하고 아베 전 총리는 사이좋게 지내고 그냥 골프 치고 스모도 함께 보고 그냥 선물을 엄청나게 트럼프에게 주고 그렇게 그냥 놀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실무진을 일본은 미국에 많이 보내고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는 그 수치를 다 보여주면서요.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이 서로가 윈윈 할 수가 있고 미국의 이익도 될 것이라고 즉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미일 관계는 그때 일본이 굉장히 불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카이치도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고 그때 아베 신조 내각 때 보좌진을 대거 데려와서 다카이치 내각을 만든 게 현재 다카이치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은 제3자 아베 정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 중국과 일본 중 누가 더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에 누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일본 일국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군사력이 없기 때문이죠. 자위대는 해상 자위대의 군사력은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먼저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하고 일본 일국으로 싸울 수는 없고요. 반드시 미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하고 일본의 위치가 지금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는 게 없고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당분간 조용하게 서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일본의 위태로운 외교 상황은 동맹국인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특히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립하기 시작했고요. 그 대립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힘을 얻게 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일본의 다카이치에게 감사한다라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안 가니까 오히려 대만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가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대만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이거 중국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이 알아서 굴복해가지고 통일을 해준다. 이게 중국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중국이 대만에 침공한다. 이거는 세계 비난을 받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이게 중국이 미국 다음에 세계 지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힘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대만에 대해서 다카이치가 힘을 완전히 풀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대만의 상황이 그렇게 됐고요. 일본의 중국의 관광객들이 기본적으로 특히 단체들이 안 가게 됐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으로 오는 거죠. 이번 중일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의 반사 이익이 있고요. 또 이것은 약간 미묘한 부분이에요. 한국의 SK라든가 삼성전자가
EUV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산할 수 있게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세계적인 시야를 한국이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차지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보면 일본이 안 주니까 그것을 한국에서 얻으려고 하죠. 물론 그러나 이것은 경제 안보 부분에서 미국도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는 무릎 밑에서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일본하고 미국은 위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하고 일본에 협력해야지 중국에 협력하면 안 된다. 이거는 신냉전 사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그리고 미국이 또 한국을 사이에 놓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말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이외에는 뭔가 뚜렷한 무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중국 쪽에서 일본에게 수출하는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또 군사용품으로 전염시킬 수가 있는 것은 중국 쪽에서 일본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이 그러니까 중국한테 수입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그러한 다른 나라가 적당한 나라가 있는지가 그 다음에 문제이고 사실 그 대안으로서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중국이 만들 수가 있는 것은 한국도 만들 수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국하고 싸우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하고 계속 악수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진짜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근데 거기에 미국이 들어와도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물론 미국이 들어오냐 마느냐라는 것을 일본이 판단해야 되는데 일본이 오판을 하면 미국이 들어온다고 하고 중국하고 뭔가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오판이 돼가지고 미국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한국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일본이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이죠. 판단. 지금 트럼프가 쉽게 들어오지는 않죠. 그러나 바이든까지는요. 특히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에는 주한미군이 대만에 간다고 말했거든요. 한국에 있는 미군이에요. 자, 그러면 주1 미군은 어떻게 하냐? 그때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사령부를 통합한다라는 이야기 있었어요. 근데 통합까지는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바이든 정권 때 이야기.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미군의 군부만 보면 그 생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부분인데 먼저 4월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본도 전쟁하면 엄청난 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할 생각은 없고 그냥 군내적인 다카이치의 지지를 올리기 위한 대만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극우들은 그거 좋아하니까. 일본 극우들은. 그러니까 일본 극우들은요. 무대뽀이거든요. 일본 극우의 하나의 특징은 중국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절대 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또 강하게 말로라도 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일본 극우의 역사적인 그러한 성격이에요. 타카이치는 극우를 지금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발언을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 발언 그거 철회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화가 나서 계속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중국도 안 하게 됐어요. 왜?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입니다.
현재 중국하고 일본의 갈등 대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일본의 갈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남쪽에서, 한반도 남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혹시나 중국하고 일본의 군사적인 충돌이 작은 충돌이라고 해도 있다고 하면 이것은 대만 가까이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반도하고는 먼 거리이고 한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라고 아마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중국이 일본을 이겨버릴 것이니까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좋은 것도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일단 생각해 놓아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은 특히 바이든 시절에는 그 주한미군이, 특히 군산이나 변택에 있는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에는 대만에 간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그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왔고요. 한국에서도 중앙일보가 그것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 혹시 그렇게 할 경우는요, 본토에서 미군이 오지 않아도 일단 그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관여를 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중국은 어떻게 움직일까? 사실 전쟁터는 대만이지만 날라온 비행기는 변택에서 왔어요. 군산에서 왔어요. 거기에 돌아가잖아요, 중국 비행기들이. 그러면 제약의 경우는 변택이나 군산 미군 기지를 중국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다 라고 정권에서 판단하면, 앞에 정권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이게 중국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의 무인기를 보냈을 그러한 혐의가 있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혐의가 있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좋아하는 부분을 많이 보여줬던 그러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나 현재 한국 정권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주한미군이 가는 것도 말릴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군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내용, 외교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바이든 정권하고 지금 트럼프 정권이 좀 달라요. 마지막은 한국의 대통령이, 또 한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국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한국의 영토, 한국 사람들의 재산을 위해서 한반도를 평화로 지키느냐, 혹은 전쟁에 개입하여서 제2의 6.25를 유발하느냐, 그러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은 사실 대만 유사시 그때 박해가 될 경우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또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막아야 되는 거죠. 그때 혹시 주한미군이 대만 쪽으로 가면 북한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제 새로운 책이 나갑니다. 아마테라스의 나라 일본, 이러한 주제로 아마테라스라는 일본 최고신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사회, 또 일본의 정권에 어떤 식으로 힘을 행사했는지, 현재도 그런 힘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국에 어떻게 넘어왔는지, 이러한 내용 또 재밌게 썼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의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문화적인 문제, 또 군사 정치적인 문제까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면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